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말 뉴스 BGM원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반발의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선 유예를 촉구하기 위해 중소기업들이 한데 모였습니다. 그 숫자만 4,000명입니다. 현장에 유수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팸플릿을 든 중소기업인 4천여 명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는 29일에 있을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 법안 처리를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중소건설단체와 중소기업단체협의회 등 14개 단체들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소규모 사업장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섣부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은 영세 중소사업자를 범법자로 만드는 참혹한 결과만을 초래할 것입니다. 지난 1월 31일 3,600명의 중소기업인이 국회에 모여 유예를 요청했으나 법안 처리는 끝내 무산된 바 있습니다. 이번 결의대회를 통해 김기문 중소기업 회장은 반드시 2월 국회 본회의에서 유예 법안을 통과시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을 분명히 우리가 원하는 대로 유예를 해주시고 유예 기간 동안 중소기업들은 열심히 안전을 위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움을 호소하는 이들의 목소리가 닿아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이 2월 본회의를 통과할지 주목됩니다. 팍스경제TV 유수민입니다. 아이들 방학에 어디 갈지 고민이라면 서울 근교 호캉스 어떠십니까? 이 워커힐 호텔이 아이들을 위한 캠핑이나 공놀이 프로그램을 만들어 자녀를 맡아주고 우리 어른들은 편안하게 휴식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박주영 기자입니다. 야외 피크닉 공간에서 아이들이 링 던지기에 한창입니다. 텐트 안에서 만들기도 하고 야외에서 모닥불을 피우며 마시멜로우도 구워 먹습니다. 워커힐 호텔 앤 리조트가 겨울방학을 맞아 레저 전문가 워키와 함께하는 어린이 프로그램 윈터 키즈 캠핑을 만들었습니다. 아이들이 겨울방학을 맞아 워키와 함께 신나게 뛰어놀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기획했습니다. 포레스트파크에서 직접 텐트도 쳐보고 모닥불도 피우고 고구마도 구워보면서 다양한 야외 활동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이번 윈터 키즈 캠핑은 4년간의 프로그램 진행과 자기 개발을 통해 전문성을 갖춘 워키들과 함께 아이들이 프로그램을 즐기면서 재미와 성취감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하는 동안 워키가 아이를 돌보기 때문에 보호자들은 그 시간 동안 숙소에서 편안하게 휴식할 수 있습니다. 워커힐은 지난 2017년부터 키즈를 위한 프로그램부터 성인을 위한 비어 요가까지 다양한 워키 프로그램을 시즌별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난 2022년부터는 장기간 코로나로 인해 바깥 나들이가 힘들었던 아이들에게 골프, 테니스, 숲 체험 등 프로그램을 시즌마다 계획함으로써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워커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272회 운영된 프로그램에 약 1,393명이 참여했습니다. 워키 프로그램의 활발한 운영으로 시그니처 프로그램으로 확실하게 자리를 잡는 게 첫 번째 목표이며 최종적으로는 가족들과 워커힐에 오면 꼭 한 번씩은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또 다시 참여하고 싶어지게 만들고 한편 워커힐은 오는 4월 테니스 코트를 재오픈하고 여름에는 리버파크가 오픈하는 만큼 두 상품을 연계해 아이들이 다양한 체험 활동을 할 수 있는 여름 시즌 키즈 캠프 프로그램도 진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팍스경제TV 박주연입니다. 오상 헬스케어가 코스닥 시장에 재입상합니다. 2016년 상장 폐지 후 묵묵히 내실을 다져왔는데 이 앞으로는 어떨지요? 김효선 기자가 홍승욱 대표를 만나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오상 헬스케어는 공모 자금 그리고 팬데믹 기간 동안 진단기기 판매로 축적된 자본을 통해 신제품 개발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바로 종합 헬스케어 기업으로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인데요. 안정적인 매출을 기록하면서 브랜드 인지도를 키워온 만큼 남다른 자신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략 살펴봤습니다.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생화 기반으로 분자, 면역을 확장시켜 왔습니다.
현재 100여 개국 140여 개 거래처의 제품을 수출하고 있으며 최근에 아프리카 중남미 지역의 거래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는 사업 초기부터 글로벌 공급 파트너사를 통해 해외 시장에 진출한 것이 아니라 자체 브랜드 제품을 직수출하여 브랜드 인지도를 키워왔으며 이 덕분에 대부분의 매출이 해외에서 자체 브랜드로 안정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지화를 위해 혈당 쪽의 현지화를 위해 현재 알제리라는 올 3Q부터 생산을 시작해서 매출이 발생될 예정으로 있고요.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전 분야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혈당기, 분자진단, 면역진단 전 분야에서 사업이 협력이 추진되어 있고 올 4, 4분기부터는 현지 생산을 가동해서 매출로 이어질 계획으로 있습니다. 2007년도에 상장을 했습니다. 상장을 했고 2016년도에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해서 상장 폐지가 됐습니다. 반드시 재상장해서 여러 주주분들의 성원에 보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런 주주분들의 격려와 쓴소리들이 바탕이 돼서 오늘날의 팬데믹을 통해서 성공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분들한테 저희들이 조금이나마 돌려줄 수 있는 것이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생화학 분야의 기반으로 해서 국내 최초로 미국 FDA, EU의 승인을 동시에 받고 또한 매출 1조, 누적 매출 1조, 그 다음에 이익, 당기순이익 3천억을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기반으로 향후에 면역진단, 분자진단 분야에 신제품을 개발하고 그 다음에 디지털 헬스케어, AI를 이용한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의 외부 업체들과 협력을 해서 종합적인 바이오 헬스케어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팬데믹 기간 동안에 축적된 그런 자본과 상장 공모를 통해서 유입되는 자본을 가지고 2024년도에 신제품 개발에 전력을 기울일 생각입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진단기기 메이커로서의 도약할 수 있는 그런 한 해로 만들 것이고요. 특히 바이오 쪽, 의약품 쪽에 수액 관련 업체에 저희들이 투자해서 2대 주주로 되었고 향후에 진단기기뿐만이 아니라 바이오, 헬스케어 분야로 거듭나는 그런 한 해로 만들려고 합니다. 최근 주식시장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주가가 많이 오른 기업들도 눈에 띄는데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정말 우리 증시의 가치를 높일 수 있을지 그리고 성공적으로 시행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일지 대신증권의 이경민 리서치 부장을 통해 진단해봤습니다. 한상현 기자입니다. 정부가 이달 중 발표할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이 높습니다. 이경민 대신증권 리서치 부장 역시 국내 증시 저평가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다만 정부는 가이드라인을 기업들에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는 게 이경민 부장의 조언입니다. 유망업종으로는 자동차와 금융을 꼽았습니다. 한국의 지배구조, 그리고 굉장히 복잡한 순환출자 구조, 낮은 배당, 그리고 주주 친화 정책, 그러니까 주주 관련된 정책보다는 오너 관련된 정책들이 많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세법 관련된 부분들,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한국 증시를 억누르고 있다. 일단은 일본에서 시작된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이 워낙 장기 저평가 상황들이 오래되다 보니까 이를 탈피하기 위해서 PBR이라든지 ROE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지표들을 통해서 시가총액 업종별로 비교해가지고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들은 이거를 끌어올리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내놔라. 이거를 내놓으면은 어느 정도 새로운 지수 또는 새로운 ETF에 편입을 하면서 구분을 지어주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일본 같은 경우는 여기 이런 조치를 내놓지 않으면은 약간의 불이익을 준다라는 쪽으로, 그러니까 안 내놓은 기업들이 스톱하겠다라는 거였거든요.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일본 증시가 좀 저평가되었던 부분들이 굉장히 빠르게 탈피했다라는 것들이 나왔죠. 그래서 1월 말에 금융위에서 이런 것들을 좀 언급을 하면서 2월 중에는 구체적인 내용들을 공개하겠다라는 발언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기대감들이 굉장히 증폭되었고, 일본처럼 갈 수 있다. 왜냐면은 23년에 일본 증시가 나스닥 다음으로 가장 많이 올랐거든요. 이런 기대감들이 좀 증폭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주고 거기에 따른 어느 일정 부분의 강제성,
일본 같은 경우도 여기에 대해서 성공 포인트가 있었던 것들은 일부 강제성이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에 따르지 않으면은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들. 그만큼 명확한 가이드라인 기준, 거기에 따른 명확한 플러스 마이너스, 긍정적인 변화, 부정적인 변화를 좀 명시해 주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기업들은 거기에 충분히 대응을 할 수 있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익이 안 나오는 상황에서 무조건 정부 정책을 따라가는 것도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어느 정도의 주주 환원 정책을 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을 좀 면밀하게 좀 파악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외국인이 저 PBR주를 많이 사고 있다라고들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저 PBR주를 다 사는 게 아니라 딱 골라서 합니다. 자동차, 금융. 왜냐면은 대표 기업들이 ROE 대비 PBR이 낮은 상황이거든요. 저는 뭐 자동차, 금융 정도로 말씀드리고 있고, 꼭 하나만 꼽자라고 한다면은 뭐 자동차가 좀 더 매력적이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스경제TV 한상현입니다. 자, 오늘은 자동차 업종 이슈 점검하겠습니다. 산업부의 부릉부릉 김홍모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네, 오랜만에 함께 자리합니다, 국장. 네. 자, 오늘 보면은 자, 최근 이 전기차가 잘 안 팔리는 것 같아요. 대신에 하이브리드는 되게 많이 팔리는 것 같고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최근 신차 판매 동향을 살펴보면 전기차의 판매가 부진합니다. 전기차 한 대가 팔리는 데 걸리는 속도가 내연기관이나 하이브리드 차량 대비 2배 이상 걸린다는 볼멘 소리도 나오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으로는 아직은 미비한 충전 인프라에 대한 우려와 더불어 전기차에 대해 관심이 많은 이른바 얼리어답터들의 구매가 다 이루어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인데요. 테슬라의 등장과 세계 주요 국가들의 탄소 중립 선언으로 인해 전 세계 완성차 기업들이 너도 나도 전기차 생산에 열을 올리면서 전기차의 공급은 가파르게 성장했지만 수요는 점차 줄면서 재고가 쌓이고 있습니다. 전기차의 재고가 쌓이게 된다. 그렇다면 이 완성차 업체들의 그런 행보,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2023년 초반까지만 해도 자동차 시장에서 대세는 전기차였습니다. 어느 브랜드가 새로운 전기차를 더 많이 내놓는지, 주행거리는 얼마나 늘렸는지가 기술력을 대변하는 척도로 평가됐지만 최근엔 미국의 GM과 포드, 독일의 폭스바겐 등은 전기차 투자 계획을 연기하거나 철회하고 있습니다. 전기차가 추춤거린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하이브리드는 뜨고 있다. 자, 그렇다면 김 기자, 하이브리드가 뜨고 있으면 이쪽에 수혜를 잇는 곳은 어디입니까? 전기차가 등장하던 시기엔 하이브리드 트렌드를 이끌었던 일본 자동차 회사들이 전기차 개발 역량이 부족하다는 지적과 함께 시대에 뒤처지는 브랜드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하이브리드는 전기차로 나아가기 위한 중간다리 정도로 여겨지던 상황에서 도요타 또한 과거의 영광만 붙잡고 빠른 속도로 나아가는 미래 모빌리티로의 전환이 느리다는 지적을 받았지만 도요타 아키오 회장은 현재의 전기차는 순간의 열풍일 뿐 대중화되기에는 시기상조라는 판단을 하며 하이브리드 신차를 꾸준히 내놓는 행보를 보였는데요. 이 같은 판단이 먹혀들었습니다. 도요타의 2023년 글로벌 자동차 판매 대수는 전년 대비 7.2% 증가한 1,123만여 대를 기록하며 사상 최고치를 달성했습니다. 하이브리드 시장에서 세계 점유율 60%를 차지하고 있는 도요타는 일본 기업 최초로 시가총액 50조 엔을 돌파하는 등 이른바 승승장구 중입니다. 이 자동차가 바뀌는 어떤 시대적 흐름에서의 그 틈새, 바로 하이브리드를 공략한 도요타의 성공. 자, 대단한데,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제 보는 게 이제 우리나라 시장 아니겠습니까? 글로벌 시장에서는 잘 나간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과연 어느 정도나 팔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2019년 22,852대를 판매한 이후 2020년 약 15,000대, 2021년 약 16,000대, 2022년 약 13,000대의 판매량을 보인 도요타 코리아가 4년 만에 다시금 2만 대 판매 고지에 올랐습니다. 2023년 판매 대수는 약 22,000대로 도요타 차량은 8,000대, 렉서스는 13,000대 정도입니다. 2023년의 시작인 1월 콘야마 마나부 사장이 부임했는데요. 수장 교체와 더불어 마케팅 전략도 확 바뀌었습니다. 취임을 알리는 자리에서 라브4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출시를 공표하며 신차와 함께 모습을 드러낸 콘야마 마나부 사장은 2023년 7종의 신차를 잇따라 출시한다는 공격적인 출시 전략을 내세웠는데 이 같은 전략도 유효했다는 평가입니다. 토요타의 라브4, 크라운, 알파드, 하이랜더, 프리우스와 더불어 렉서스의 전기 SUV RG,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RX가 그 주인공으로
전기의 수입이 RG를 제외한 모든 차종의 공통점은 하이브리드입니다. 퍼포먼스와 세단 위주였던 라인업이 구매할 법한 가격대와 더불어 실용성이 반영된 SUV와 하이브리드 모델들로 꾸려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많이 아실 겁니다. 최근 이 토요타 그룹의 자회사죠. 이름이 다이하츠 공업. 여기에 성능 조작 논란이 불거졌는데, 자, 이 여파 어떨 거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네, 다이하츠 공업이 25개 항목에서 35년간 174개 데이터를 조작해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충돌 시험 과정 중 에어백 작동 여부 검사 시 타이머를 활용해 충돌하는 시간에 맞춰 에어백을 작동시키는 등의 조작을 해온 것인데요. 장인 정신을 내세운 도요타의 이름값을 무색하게 만들었습니다. 도요타 웨이라고 해서 20년 전에 전 세계적으로 TPS, 도요타 프로덕션 시스템 등 갖가지 방법을 전수하고 이 품질에 대한 것들의 대명사가 도요타였었는데, 그 이전인 35년 전부터 조작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것도 갖가지 방법을 써서 조작을 했기 때문에 글로벌 제작사의 위기라고 볼 수는 있어요. 제 나이가 35살인데요. 제가 태어난 이후로 출시된 도요타 차들의 성능이 이렇듯 조작된 것이라고 생각하니 그 규모가 쉬 짐작도 가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일본에서 이런 사단이 났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도요타 차종 중에는 혹시 이렇게 성능 조작한 그런 제품들이 있는지 그게 참 궁금합니다. 도요타의 품질 인증 조작이 발견된 10종의 모델은 랜드크루저, 렉서스의 LX500 등으로 국내에서 판매 중인 모델은 없습니다. 도요타 코리아 입장에선 당장의 급한 불은 없지만 브랜드 이미지 하락에 따른 판매량 감소에 대한 우려는 여전합니다. 잊혀질만 하면 불거지는 조작 이슈에 대해 전문가들은 소비자들의 즉각적인 반응과 경각심이 필요하다고 진단합니다. 폭스바겐 디젤 게이트 이후에 벤츠부터 소프트웨어 조작이라든지 회사 차원의 조작이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면서 이 글로벌 제작사의 각종 범죄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도요타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만성화되면서 이런 것들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어라고 생각하면은 이 영향이 덜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미 몸에 만성화돼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이러한 비슷한 이슈가 있었던 폭스바겐이나 아우디 등은 아직도 그 여파에서 사실상 헤어나질 못하고 있습니다. 그 판매량을 보면 알 수 있죠. 과연 이 도요타는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부릉부릉 김홍모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SK 에코플랜트는 하이엔드 브랜드 드파인을 내세워 강남권 진출에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자, 먼저 신반포 27차부터 공략하는데 성공하면 향후 강남권 진출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전영석 기자입니다. 1985년 준공된 서울 서초구의 신반포 27차 아파트입니다. 총 156가구로 구성된 이 단지는 최고 28층, 총 210가구 규모로 재건축을 추진 중입니다. 한강 조망권과 역세권 입지로 재건축 알짜 단지로 꼽힙니다. 건설사들도 이곳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수주시 브랜드 상징성과 강남권 진출의 초석을 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진행한 입찰에는 참여한 시공사가 없어 한 차례 유찰됐지만 앞서 있었던 현장 설명회에는 8개 건설사가 참여했습니다. 입찰의 건설사들이 주저한 이유는 공사비가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건설사들이 입찰 때 안 들어온 이유가 자기들 예상보다는 공사비가 너무 낮다. 그러니까 조금 올려줘야만 들어올 수 있겠다. 인근 부동산 중개업소들은 건설사 중 SK 에코플랜트가 신반포 27차 수주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는 상황이라고 말합니다. 신반포 27차에 SK건설이 아마 공격적으로 지금 홍보를 하고 있고, 또 회사 차원에서도 아마 이쪽 신반포 지역에, 강남 지역에 수주를 하고자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SK 에코플랜트는 신반포 27차에 하이엔드 브랜드인 드파인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SK 에코플랜트는 서울 3곳, 부산 1곳, 총 4개 사업지에 드파인을 적용했습니다. SK 에코플랜트 측은
신반포 27차는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사업지 중 하나라며 선별적 사업 참여를 기반으로 양질의 수주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SK 에코플랜트는 올해 도시정비 사업 1조 원 이상 신규 수주를 목표로 연초부터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최근 현장 설명회에 참여한 사업지는 서울과 경기 성남 두 곳입니다. 서울 중구 중화 우성타운 재건축 사업은 2차 현장 설명회까지 SK 에코플랜트만 단독으로 참석해 수의 계약을 통한 수주가 유력한 상황입니다. SK 에코플랜트는 2022년과 지난해 연속 도시정비 신규 수주 1조 원을 넘겼습니다. 신반포 27차 수주에 성공해 강남권 진출 초석을 다질지 SK 에코플랜트의 향후 행보가 주목됩니다. 팍스경제TV 전영섭입니다. 오리엔탈 전공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주주 배당을 시행합니다. 회사는 14년간 배당을 해오지 않다가 지난해부터 다시 주주 배당을 재개한 것인데요. 이 배당을 한다는 건 다시 말해 실적이 좋아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배석원 기자입니다. 선박용 크레인 전문 기업인 오리엔탈 전공이 보통주 한 주당 50원의 결산 현금 배당을 시행합니다. 지난해에 이은 2년 연속 배당 시행입니다. 오리엔탈 전공은 지난 2009년 3월 배당을 실시한 이후 14년간 진행하지 못하다가 지난해부터 다시 주주가치 재고에 나선 겁니다. 오리엔탈 전공의 이 같은 움직임은 매출 등 실적이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적이 용트림하기 시작한 것은 2019년부터입니다. 2018년 매출 775억 원, 영업적자 15억 원에서 2019년 매출 1,301억 원, 영업이익 53억 원을 달성하며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이후로도 주력 제품인 선박용 크레인과 자회사 오리엔탈 마린텍의 데크하우스 등에서 매출이 크게 증가하며 1,000억 원 이상 매출을 꾸준히 유지해오고 있습니다. 최근 3년치 실적을 보면 매출과 영업이익에서 우상향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2022년은 일단 코로나 팬데믹으로 발주가 보류되었던 물량이 저희 회사의 많은 수주로 이어져서 매출액 향상에 영향을 줬습니다. 또한 저희가 국내에서 최초로 국산화 개발 수주한 극저온 크레인의 매출 실현도 성장이 배경이었습니다. 2023년은 저희 주요 종속회사인 오리엔탈 마린텍의 삼성중공업향 매출액과 영업이익의 증가가 그 배경이었습니다. 회사는 올해도 두 자릿수 성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보다 10%에서 20% 정도 매출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국내 각 조선소로부터 이미 수주해놓은 잔고가 대부분이어서 큰 문제만 없으면 무난히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회사가 정한 경영방침은 초격차 10% 달성, 가격과 품질, 서비스, 브랜드 등 사업 전 분야에서 경쟁사와 격차를 만들겠다는 포부입니다. 회사의 전망대로 약 20% 매출을 달성한다면 예상 매출액은 1,800억 원 정도로 추산됩니다. 10년 만에 최대 실적을 거두는 겁니다. 팍스경제TV 배석원입니다. 현대제철이 저탄소 생산체계 하이큐브 구축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탄소 배출을 약 40% 줄인 강제를 시장에 선보인다는 목표입니다. 박나연 기자입니다. 세계적으로 탄소 장벽이 높아지면서 산업계 전반의 탈탄소 열풍이 한창입니다. 다른 산업군에 비해 탄소 배출량이 많은 철강업계 역시 저마다의 공정 고도화에 나섰습니다. 그중 현대제철의 움직임이 눈에 띕니다. 회사는 독자적인 전기로 기반의 탄소 중립 철강 생산체제 하이큐브를 구축 중에 있는데요. 저탄소 원료와 신재생 에너지 전환을 통해 단계적으로 탄소 배출을 줄이는 등 기존 공정을 개선한 겁니다. 현대제철은 그간 다양한 제품을 전기로에서 생산하며 기술 경쟁력을 쌓아왔습니다. 기존의 전기로에서는 스크랩을 녹여 쇳물을 만들었다면 신개념 전기로는 기능적 측면에서 발전했습니다. 철 원료를 녹이는 것부터 불순물을 제거하고 성분을 추가하는 기능까지 모두 가능한 신개념 전기로가 하이큐브 기술의 핵심입니다. 현대제철은 신개념 전기로 생산 기술을 통해 기존 전기로에서 생산이 불가능했던 고성능 제품을 생산해 탄소 중립 제품 시장에 공급한다는 목표입니다. 2030년까지 수소 기반 철강 생산 체제로의 전환으로 저탄소 고급 판재를 생산한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글로벌 철강 시황 악화에 따라 현대제철의 수익성은 주춤하는 모습입니다. 회사는 최근 공시를 통해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액 25조 9,148억 원, 영업이익 8,073억 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5.2%,
50.1%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올해 경영방침 발표를 통해 탄소 중립 로드맵 실행에 속도를 내겠다는 포부를 알렸는데요. 현대제철이 하이큐브를 구축해 지속성장이 가능한 친환경 철강사로 거듭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팍스경제TV 박나연입니다. 이상으로 BGM 머니를 마칩니다. 다음 주에도 우리 기자들이 발로 뛰는 생생한 현장의 모습 시청자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